다음 발표는 BS의 김근 대표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클라우드 기술 정책과 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근입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에서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 AI 하면 여러분들 원체 세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하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기술과 그다음에 정책의 부분, 그다음에 저희 회원사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대변하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유영선 연구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보니까 핸드폰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절대로 안 잊어먹는 기술을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없어지면 좀 근처에 가면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좋은데 핸드폰 절대로 안 잊어먹는 그런 기술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BSA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기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사실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야라고 저희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견과 의견과 생각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인터넷과 무슨 관계냐, 인터넷의 발전된 형태냐, 인터넷의 다른 문제냐, 전혀 다른 것이냐라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와 AI는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는데, 저는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야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A는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디지털 이코노미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에는, 아시아 퍼시픽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저희가 지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저희 회원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하고 계시는 큰 두 회사는 저희 현재 회원사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그런 IT 회사들이 BSA의 협회로서 회원사로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발전 추이 크기,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크기 여기에 대해서는 270조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저게 2년 전, 3년 전에 포캐스트 해가지고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포캐스트 한 것보다 훨씬 빨리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IDC나 가트너나 포레스트 리서치나 3대 연구기관에서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시장 추이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 4, 5년 전부터 봤을 때 항상 시장이 익스펙테이션을 비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점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 나라의 규모,
전 세계 시장과 우리나라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이게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나라 시장을 측정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그 커머셜 기업의 매출을 하나의 그 기준으로 삼고 봤을 때 이제 대형 글로벌 IT 기업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1%에서 한 5%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는 그 평균 수준, 그냥 적정한 수준의 그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거고, 5%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커머셜 상업적 시장의 가치가 높은,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디에 속할지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1%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의 그 상업적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지금 한국 시장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 좀 조금 간접적인 그런 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편은 이제 그 이아스, 파스, 사스의 분야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세 분야가 어느 쪽이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리고 딱 각 그 회원사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그 평가로 봤을 때는 그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되겠죠가 전체 한 37.9% 정도, 그다음에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런 서비스 분야가 32.2%, 그다음에 파스 플랫폼 디벨로먼트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부분은 0.1%로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그 곡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파스 부분은 뭐 위아래 굉장히 좀 그레이 에어리가 많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저 분야를 탁 찍어가지고 저렇게 그 저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그 IDC의 리포트로 보면 이런 그 분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매출에 있어서 클라우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매출 규모가 있지는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스, 파스, 이아스가 이런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제가 이 두 페이지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미국 국립기술표준협회의 정의입니다. 저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거의 한 7, 8년 전, 10년 전부터 이제 접하고, 뭐 제가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매출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잘 정리되는 게 미국 국립표준 기술표준연구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모든 기술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요소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첫 번째 요소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온디맨드. 그러니까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 컨피그된 메뉴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100% 온디맨드 된 서비스를 자기가 할당할 수 있는지, 뭐 그걸 보시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 컨피겨드 된 것, 그다음에 뭐 시간, 지역, 그다음에 용량,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조건, 기간, 뭐 이런 것이 이제 프리 컨피겨드 된 것이 있는데, 뭐 이거는 영업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성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 다른 면을 보면 온디맨드 100% 온디맨드의 기술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 컨피그를 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 프로비저닝,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가상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만족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유저로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이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서비스 전문가와라든지 그 회사의 그 커스터머 서비스와 또는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없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쉽습니다.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 뭐 굉장히 하이 스피드 5G 있는데 이 물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이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게 전송이 돼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 요즘 뭐 북극에다 갖다 놓고 사막에다도 갖다 놓고 뭐 지금은 굉장히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금 네이버의 제2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논란이 많기도 하고 한데, 사실 이게 아무리 데이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렉 타임이 있습니다. 렉 타임이 몇 초, 0점 몇 초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0점 몇 초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것이 모바일이냐, 랩탑이냐, 그 태블릿이냐, 이런 것이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전송될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되어야지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서비스를 쓰는데 오늘 왜 이렇게 속도가 늦지? 라고 하는 서비스를 접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라우팅이 조금 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지 못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렉 타임을 제공하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는 하드웨어 분야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이 백본을 중요하는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소스 풀링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공유를 해서 쓰느냐. 밑에 보면 그 뭐 저장 장치, 그다음에 프로세서, 그다음에 메모리, 네트워크 시츄에이션, 이런 것을 이제 저장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안 썼습니다만은 보시면 여기 보면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지역의 차별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런 그 리소스를 쓸 때 과연 이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 리소스를 쓰는지 사실 사용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 프로세서는 서울에 있고, 내 스토리지는 미국에 있고, 내 메모리는 저쪽, 뭐 프로세서 메모리가 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일인데, 네트워크 컨트롤러는 저 싱가포르에 있고, 이런 조합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제가 다음에 그런 신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좀 상상을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프로세스는 여기 서울에 있는 걸 쓰는데 스토리지는 미국에 있는 걸 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컨트롤러는 싱가포르에 있는 걸 써서 이거를 어떻게 리소스 풀링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버추얼 가상화된 컴퓨터 영역으로 제가 쓸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요체가 되는 기술로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런 리소스 풀링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 영역을 만들어서 그런 이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드는 것 자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이런 하드웨어의 종류, 버전, 벤더에 따라서 각각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가상화라는 것 자체의 솔루션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고, 그 기술을 가장 많이 어댑트 해가지고 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 정책 규제 또는 거기에 대한 이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러한 리소스 풀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려 사항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래피드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
아주 신속한 유연성. 제가 뭐 작년에도 그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처음에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여의도에 출퇴근했을 때 제 앞에 있는 증권사에는 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광판에는 각 10분마다 오늘의 주가 현황,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게시가 됐고, 그것을 보고 아, 오늘 주가가 얼마가 오르고 있구나, 적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이런 판단을 하지만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써서 이거 0점 몇몇 초 단위로 먼저 거래를 하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이 주가에 있어서 그 ROI가 높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양과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술. 이게 이제 그 가장 유용한 레피드 일렉트리시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위에 있는 모든 기술을 조합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이러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비스를 할 때 뭐 이제 첫 번째 그 온디맨드 베이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여기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한번 활용해 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온디맨드로 리얼타임으로 100% 일렉트리시티를 유연성을 제공한 서비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시간 단위 아니면 날 단위, 월 단위, 뭐 연 단위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기술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까 주가 지수의 시황판 같은 기술의 진화와 현실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저드 서비스. 이 제공과 측정, 그 다음에 부가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이제 매저드는 우리가 뭐 전기를 쓰던 가스를 쓰던 그 이제 용량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검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가를 하지 않습니까? 납부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다양한 그런 상황에 이런 그 제공된 서비스를 어떻게 측정해서 부과해야 되느냐? 그 미터링 기술, 이것 자체는 사실은 또 앞에서 제공된 기술과 다른 측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이 페이먼트 테크놀로지라든지 페이먼트 팔리시라든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과금과 그다음에 납부의 그 정책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나는 초 단위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국가 정책상 이거는 1단위로밖에 부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납부할 의미가 없다. 그러면 24시간 59분 59초의 손해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개인에 있어서는 얼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몇 천만 명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금의 이 정도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정도가 매칭이 돼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기술에 더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요소, 또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다 따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면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지금도 쓰고 있고 인터넷 한 5.0쯤 되나 6.0쯤 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을 현재로서도 100% 만족하고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적합하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패키징해서 제공하느냐가 현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쟁 요소 중에 하나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이 다 만족돼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 또는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실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 예를 들 때 이제 회사나 업체 아니 이게 그 인더스트리 산업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영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놀랍게도, 아니 뭐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자 수, 사용자 수, 그다음에 성장세가 가장 높은 곳이 신규 중소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IT 개선입니다. 대기업, 그다음에 그룹사에서 현재의 레가시 시스템을 어떻게 오프로드해서 클라우드 시스템과 접목해서 IT 개선을 하고 비용 효율화를 하고 업무 개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클라우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기술적인 요소를 봤겠지만은 이 물리적으로 여러 지사 내지는 사업장이 있는 곳이 상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 편합니다. 저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그 고객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교육기관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학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각 나라의 전산센터나 리소스를 갖다가 분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클라우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복수.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지사가 많아서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고 있을 때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의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복수 지역에 대한 것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케줄드 프로젝트, 건설사, 플랜트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큰 거는 필요하지만은 당장 거기서 지어서 봐야 한 4, 5년 후에 없애야 되는 지점, 이런 건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판촉,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광군절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큰 용량의 그런 그 컴퓨팅 파워를 요하고 데이터를 요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oT, 기계 머신에 있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필수 중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프로드 시켜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타임 비즈니스, 순간 최고 용량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게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게임은요 출시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이 게임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결판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게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순간적으로 접속해가지고 재밌으면 쭉 쓰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몰리는 순간 용량이 보통 평균 그 접속 용량이나 필요 용량의 몇백 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플럭추에이션의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그 최고 용량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게임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있는데 그런 용량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컴 처리, 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 세계 2만 대를 해서 슈퍼컴 뭐 최대 속도를 얼마 전에 뭐 구글인가 어디서 뭐 테스트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것 자체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테크놀로지나 스토리지에 대한 서포트는 클라우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왜 클라우드를 많이 쓸까요? 아주 대표적으로 정부의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은데 아주 효용도가 낮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빨리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아니면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많은 추세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제공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어서 클라우드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정책이 있는데 한번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예인데 우주에서 생명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센싱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뭐 F1 그 포뮬라 레이싱에 있어서 기계에 대한 IoT를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국가기관이 지금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것. 사실 한 5년 전에 미국 국방성이 그 모사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외주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큰 쇼크였습니다. 아니 미국 국방성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이거 뭐 보안적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 등급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 정책도 뭐 이제 따라와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수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활용 가능성이 지금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SA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 카드 다른 24개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안,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디지털 트레이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 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한 부분, 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범죄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회원사들이 보는 가장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한국 개인정보 그다음에 신용정보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이 상당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격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엄격한 게 나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항상 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렇게 엄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케이션 인디펜던트한 그다음에 리소스 풀링이 가능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약이 필수적으로밖에 수반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나 과거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다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예가 인터넷 뱅킹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96년도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말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뱅킹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하신 분 많습니다. 은행장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때 은행장 분들 모시고 인터넷 뱅킹에 대한 교육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이 기본적인 정세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은행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지점들 다 없애주고 우리나라가 전세적으로 이 인터넷 뱅킹의 활용도나 그다음에 거래량은 최고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그런 사안 자체가 미래가 발전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잘 관리해서 해결해 줄 텐데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너무 규제나 이 걱정을 많이 하면 발전의 더딤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하나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세계 공통 기준에 더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좀 요구 조건을 많이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CSAP 클라우드 어슈런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의 데이터와 교류 그다음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어떤 방향에 우리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교 내지는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이 우려 내지는 걱정 중에 하나가 과연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이 안전한가,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런 데이터 규제나 데이터 주권주의를 강화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안전하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아니다, 그것 자체가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게 음모론이니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 플로우, 국경 간의 데이터 플로우 자체는 큰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먹고 사는 회사한테만 도움이 되고 그런 기업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리서치의 결과로 보면 이런 데이터 플로우 자체가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전반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리서치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 사이버 범죄 다른 나라로 도주해버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어디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권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이건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가고 있느냐면 거주자 위주, 그 다음에 시민권, 국적 위주로서 이 취해 법권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사권 내지는 그 법적인 한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플로우가 어디에 있다 하고 소재지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한 사람의 거주 지역 내지는 국적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우리가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과연 데이터가 한국에 있어야 되느냐, 한국의 그런 그 고유의 성격을 유지를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 세트는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어느 나라는 다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과 또는 좀 저해하더라도 크게 저해하지 않고 그것과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심각하게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항상 저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 2분 남았기 때문에 3분 남았기 때문에 AI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 다음 세션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책적인 요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거, AI가 내 직업을 뺏을 것이냐. 리서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부에서의 그 직업이 전환될 확률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일반 대다수의 직업군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 좀 우리 생각보다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위협을 받는 직종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 직종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걸 아이러니하게 받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대체될 것이라고 보고 일반 직업군은 한 5% 정도가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5% 정도라는 것은 전 세계의 그 발전 속도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얼마든지 신규 작업 내지는 그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미래의 이제 회의에 대한 그 스냅샷,
뭐 지난주 말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결에 갖다 붙였습니다. 아마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과연 이제 회의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과 회의를 할 텐데 AI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아주 펀더멘탈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첫 번째 하나는 아직까지는 AI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그 과거의 데이터의 집합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해서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과거의 편견, 그다음에 바이어스, 그다음에 이런 착오가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AI 알고리즘은 누군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디자인을 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머신이 하든 나중에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의 편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취업이라든지 입학 사정이라든지 공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의 데이터, 이것의 알고리즘 자체가 과연 전혀 편견이 없이 정말 공명하게 적용되고 발견되었느냐라는 것이 모든 AI를 접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BSA 회원사들,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은 그 법적인 제도,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도,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책임 있고 투명한 부분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모든 AI 기술을 그 다음에 상품을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예를 들어서 그 I로 시작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AI 페어니스 360이라는 그 셀프 디텍션, 셀프 레퍼런스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돌리면 과연 내가 이런 그 세 가지 공정 책임 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따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픈 소스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그 툴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EU가 항상 이제 법적인 부분에 먼저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변호사분들 사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성급한 법률은 없느니 못하다라는 것이 또 법률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 신조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법률이 빨리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늦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EU가 그런 부분에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없진 않고 EU에서는 그 하이 레벨 익스퍼트 그러니까 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만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름대로 프린시플을 만들어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 보호와 보안이 필요해야 된다. 그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혁신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와 OECD와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고 여기 사실은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칸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관만 썼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키스티에서 이 AI 그 콘슈머 사용자 윤리 강령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거의 완성을 했고 발표할 예정이고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너무 빨리 40분이 솔직히 제가 내용한 준비가 좀 적을 것 같았었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러는지 좀 시간이 조금 경과했습니다. BS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나 BS 회원사들이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그 웹사이트를 보시고 저는 그 이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그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그 팜플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가시면서 한번 가져가시면서 책받침용으로 쓰시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의 기술적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